여러분 안녕하세요. 멜번의 풍경 강원준입니다. 요즘 이제 자주 뵙네요.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이곳 호주는 아직 그 자가격리가 지금 시행 중이기 때문에 예, 뭐 특별히 이제 뭐 일도 못 나가고 여러 가지로 뭐 갑갑한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그 14편은 1년에 한 번, 1년 만에 만든 건데 오늘 15편은 뭐 며칠 안 지나서 이제 또 이렇게 뵙게 되네요. 자주 뵙네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한국의 큰 대사가 이제 끝났죠. 바로 그 4.15 총선인데 그 총선이 끝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결과는 나왔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각 당에서 특히 이제 이번에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중도파가 없고 아주 그 양극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난 그런 그 결론을 보여줘서 이제 앞으로 전국을 운영하는데 이제 굉장히 심각한 더 좀 갈등이 증폭되는 것이 아니냐.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승리는 거뒀지만 또 기본적인 자세는 아무리 그 우세한 그 많은 의석수를 얻었더라도 협치를 통해서 상대방의 요구에 주장에 귀를 더 기울여서 조심스럽게 이제 정부를 운영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특별히 이런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저는 또 궁금한 게 우리 지난번 편에 그 18세 만 18세에 대해서 첫 유권자로서 첫 번째 권리를 행사하셨던 분들 되게 투표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분들이 또 어떻게 선거 결과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 결과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뭐 결정은 났는데 일단은 뭐 지지한 정당이 됐으면 또 되게 이제 뭐 기분이 또 좋으실 거고 지지했던 정당이 이제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 또 이제 뭐 좀 분노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어차피 지지한 정당이 됐건 안 됐건 간에 중요한 거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사 지지했던 정당이 안 됐더라도 그 여러분들이 던진 표는 견적으로서의 작용을 충분히 할 것이다라는 것 그런 또 의의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앞으로 이번에 또 경험을 통해서 또 차후에도 좀 더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이 주권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행사를 하시는데 좋은 경험이 되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개인적인 소감이 있으실 텐데 뭐 전체적으로 나오는 그 총선과 관련된 결과 분석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뭐 표면적으로 이제 드러난 걸 보면은 그 정부 여당 쪽이 이제 압승을 거둔 걸로 나왔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일사불란하게 이 세계의 모범이 될 정도로 추앙을 받으면서 전 세계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찬사를 받으면서 처리를 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이전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뭐 실정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보다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장 시급한 사안들에 대한 처리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많이 어필을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승리할 수 있던 큰 원동력으로 이제 대두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 야당 쪽인 미래통합당 쪽에 그에서 불거져 나왔던 문제들이 오히려 그 여당이 압승을 하는데 또 도움을 많이 주지 않았나 뭐 이런 또 평가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막말이라든가 또 이제 특히 이제 공천과 관련된 잡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그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오히려 그 여당이 이제 승리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드러난 분석이고 일단은 무엇보다도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립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어차피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개척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만의 총선에 대한 평가를 한번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이 어떤가.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을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꼭 개인적인 총선 평가는 한 번쯤 해보시기를 이번에 만 18세로서 처음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오늘 제목이 좀 이제 굉장히 한편으로는 되게 이제 충격적인 그런 이제 주제로 다가서게 될 텐데, 오늘 주제가 이제 그 내 부인만큼은 나는 내 부인만큼은 수처녀야 된다. 나는 꼭 수처녀랑만 결혼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주제가 될 텐데, 주제가 참 좀 생뚱맞죠. 근데 이제 이런 주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앞으로 제가 드릴 말씀에 일맥상통하기 때문인데, 먼저 이제 이 주제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내 부인만큼은 수처녀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중학교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한창 이제 이성의 눈을 뜨고 청소년기에 지나면서 이제 어떤 성적 특징들이 지나가고, 남자는 목소리 굵어지고 여자분들은 이제 가슴이 나오는, 그래서 이제 이성에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그런 시기죠. 그럴 때 참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참 되게 우스우실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나는 진짜 많은 여자를 경험해 보고 싶다. 하지만 내 부인만큼은 꼭 수천여야 된다. 한 번도 경험이 없는. 그래서 이런 지금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뭐 제가 뭐 꼭 뭐 정의의 사주도 아니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한 사람이 만약에 많은 그런 그 남학생들이 이제 커가면서 많은 여자랑 뭐 이제 어떤 그 많은 여자를 경험을 해보면, 그 경험이 이제 어떤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경험해보면 죄송합니다. 그 경험을 해보면 나중에 모든 남자가 다 그렇게 하면 과연 그 부인이 수천여인 확률이 얼마나 될까. 너무 이제 그때 들어도, 야 네가 그러면 네가 그렇게 많은 여자를 가면 나는, 그러면 네가 수천을 만나면 나는 수천여가 아닐 여자를 만날 확률이 높겠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황당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사실 그때는 뭐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그 이런 마음가짐이 이제 여실히 드러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총선은 이런 마음가짐이 여실히 드러난 그런 또 하나의 어떤 표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총선을 평가해 본다면, 제 뭐 부족한 제 소견으로는 이겁니다. 이 큰 차이는 뭐였냐? 가치관을 얼마만큼 확고하게 갖고 있었냐 없었냐, 어떤 확고한 가치관이 있었냐 없었냐, 이 차이에 의해서 투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조직적인 활동, 선거 활동, 정당의 어떤 경쟁 관계, 이런 조직 활동에서도 특히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고요. 그 리더십을 중심으로 그 집단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난 여와 야라는, 또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런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이제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리더분들, 먼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정의 최고 통수권자이신 이제 대통령을 정점으로 현재 하고 계시죠. 물론 이제 뭐 당의 뭐 이제 리더로 활동하시는 뭐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계셨고, 이해찬 의원도 계시고, 뭐 이인영 원내대표도 계시고, 또 중요한 지도급 인사로 또 주목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대통령이 뭐 왕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부하장수들, 이런 분들이 어떤 전체적인 리더 그룹으로서 확고한 가치관을 공유를 하고 있고, 그런 가치관들이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국민들에게 어필이 되고 있는 그런 조직이었고, 상대적으로 이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미래통합당 야권의 대표 주자죠. 이 그룹은 사실 그 현재의 여권만큼 확고한 리더들이 없습니다. 확고한 리더들은 그냥 황교안 대표. 근데 이 황교안 대표조차도 이 홍준표 의원 아시죠? 지금 이제 탈당을 했다가 무소속으로 나가서 이제 다시 이제 기사회생한 이분인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어떤 그 정치 초년병이다. 이 야권의 대표 주자로 리더고 대선 차기 대권 주자로 지금 추앙받는 분인데, 당의 원로인 홍준표 의원은 그분을 정치 초년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정치 초년병이 리더입니다. 근데 아무리 정치 초년병이라도 이분이 또 이제 뭐 국무총리도 하셨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경험도 있으시고, 그래서 정치는 비록 초년병이지만 보다 확고한 가치관과 이런 생각들이, 어떤 국정 철학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아무리 초년병이라도 충분히 나름대로의 어떤 그 비중감을 그 바탕으로 해서 당권을 확실하게 쥐고 리더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 홍준표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총선 이후에 이 정치초년병이, 심지어 정치초년병인데 어떤 그 당의 어떤 리더로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치 철학, 또 그런 실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끌었으면 되는데, 이 홍준표 의원 하는 얘기는 자기의 어떤 밥그릇에만 몰두를 해서 공천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잡음이 나왔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 밥그릇에만 혈안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당의 승리, 어떤 그 정책의 승리, 자기 보수의 승리, 우파의 승리 이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의 어떤 계파들만 보호하려는 어떤 개인적인 이기주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었지, 그런 것을 초월해서 뭔가 어떤 당 전체의 모든 조직원들에게, 구성원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는 이제 못했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심지어 같은 당의 원로들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아느냐의 차이가 바로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으로는 이번 그 선거의 결과를 이렇게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가치관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뭐 개인적인 가치관도 있겠지만 이제 어떤 조직 집단의 이제 가치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민주당 쪽은 확고합니다. 이 민주당 쪽의 이제 가치관 자체는 모든 가치관의 주요 존재 이유가 바로 국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국민을 향한 국민의 안위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또 그 모든 노력들이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모든 노력들이 집중되는 모습을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코로나 사태라든가 지난번에 산불 같은 거라든가 모든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여실하게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그거를 이해하고 있었고 또 공감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전까지 그 상대당인 야당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사실 어떤 그 이번에 그 공천 과정에서도 여러분께서 보셨지만, 그 어떤 뭐 확고한 정치 철학 뭐 이런 거보다는 서로 그 계파 간에, 집단 간에 뭐 친박이니 비박이니 계속 그런 과정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민에게 어떤 와닿을 수 있는 어떤 정책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소수의 어떤 의원들을, 보수 의원들은 한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떤 그 미래통합당이라는 큰 야권의 대표 주자로서의 어떤 일관성 있는 그런 그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관의 이런 그 특히 뭐 그런 가치관조차도 없었고, 제가 뭐 개인적인 소견을 느끼기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질 않았나. 그래서 이 가치관이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투어 가이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저는 이제 9년 차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경력은 좀 이제 돼간 편이라서 주로 이제 고창급에 속하거든요. 그럼 이제
가끔 신입 가이드들을 보면 이제 제가 제일 당부하는 게 뭐냐면 가이드라는 존재 이유는 손님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래서 가이드라는 것은 손님을 위한 가이드가 되지 가이드를 위한 가이드가 되면 안 된다. 저희는 보통 긴 일정을 하는 곳들이 많은데 이 멜번은 그 일정을 하다 보면 많이 피곤하죠. 근데 그런 일정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뭐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맨날 일을 나가지만 손님들은 처음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생일대는 단 한 번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매일 나가도 손님은 일생일대 단 한 번 오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once in a lifetime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이드가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가이드가 원래 존재 가치는 뭐냐면 손님이 그 일생일대 단 한 번인 여정을 보다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이드의 이 존재 이유입니다. 그저 힘들다고 맨 한다고 해서 그냥 어떻게든지 좀 빨리 끝내고 대충 넘어가고 이런 자세로 가이드를 하면은 장기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이건 올바른 가이드로서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이드는 손님을 위한 가이드가 돼야 되지 가이드를 위한 가이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롱런할 수도 없고 삶 자체의 그 순간순간도 만족스럽지 못해요. 나중에 가이드라는 것 직업을 은퇴하고 나서 과연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개 가이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일개 가이드를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모든 직업은 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이 있는 존재 가치는 뭡니까?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돼야 되지 국회의원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꾸 다가오는 거는 국회의원을 위한 국회의원 되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 미래통합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천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들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직업적인 것들이 생계의 유지의 수단이 물론 기본적으로 돼야 되지만 좀 더 나아간다면은 어떤 그 생계 유지를 오래 하고 싶으면 본질적으로 그 직업이 갖고 있는 가치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가치관, 확고한 가치관의 이 차이가 이번 선거의 결기를 결판짓지 않았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또 요즘 보니까 이제 그 끝나면서 이제 발빠르게 또 이제 뭐 어차피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차기 대권에 대해서 또 어떤 전초전 같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또 보니까 이제 한 보수 우파 쪽에서는 벌써 이제 다음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또 유튜버들이 포스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본래 보니까 이제 어떤 한 보수 유튜버께서는 홍준표 의원을 이제 현재적으로 이제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후보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또 이제 한번 또 밀어보는 미는 이제 그런 포스팅을 하시는데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대당인 이 여권은 참 인물이 넘쳐납니다. 뭐 이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야권은 사실 뭐 그 중도파의 뭐 손학규 의원이라든가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지금 이제 중도파 뭐 안철수 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뭐 이제 거의 뭐 지금 완전 지지 기반을 다 잃은 상태고 대항마로는 아까 그 보수 유튜버가 말씀드렸다는 이제 홍준표 의원인데 사실 그 다시 한번 가치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홍준표 의원은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건 이제 임명진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그 2006년도에 그 한나라당인가요? 서청원 의원에 의해서 청와대에서 그 한나라당의 윤리위원장을 했던 임명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올해 초에 1월달에 황교안 대표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 당 대표로서 이번 그 2020년 1월달에 만난 거죠. 그래서 이번 총선을 준비를 하면서 옛날에 또 이제 비대위원장이었어요. 탄핵 때 비대위원장이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랑 이제 또 다른 몇몇 분을 모시고
총선과 관련해서 이제 이 미래통합당에 대한 조언을 듣는 자리가 이제 또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에 찾아오시면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때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총선 공천 잘해야 된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홍준표 의원과 관련해서 이 국민들이 보수 우파를 제일 싫어하는 것 중, 실증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응? 자기가 대접을 못 받다고 해서 싫어서 나갔으면 그래도 보수의 원로인데 왜 나가서 지도부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느냐. 이런 무책임한 자세를 질타하시면서 말씀한 분이 이 홍준표 의원이었어요. 이분은 특히 임명진 목사님이 이분을 지난번 바로 전 대권 때 대권 후보로 나갈 때 그때 이제 당원 자격을 박탈당해서 당연 이제 피선거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제 이 임명진 위원이란 목사님이 그 당원권 정지된 걸 풀어주셔서 내보냈던 그런 또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당의 대권 주자로 한때 나갔던 분인데 이런 분이 계속 책임을 지지 못하는 행동, 책임질 수 없는 행동, 자기가 지도부였으면서 자기가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나가서 지도부를 비난하는 이런 행동,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당의 어떤 당이 다시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떤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 거를 이제 그 화면에서 이제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분 지금 보수 우파 이 청년은 그분을 밀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도 사실은 당의 결정에 뭐 서운한 게 있었겠죠. 뭐 근데 그렇더라도 원로라면은 여전히 자기가 순간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어떤 당의 지도층으로서의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또 나갔잖아요. 근데 이런 분을 이 보수 유튜버 이분은 지금 이런 사정을 알고 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인물이 부재하다는 거죠. 참 같이 협력해서 협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상대방이 잘 돼야 그래야 좀 더 민주당도 더 정신을 차리고 더 조심하면서 상대당의 견제를 받으면서 좀 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진보와 보수 또 우하고 잘하는 거는 한 몸 안에 있는 근육 덩어리라고 똑같습니다. 이 같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한쪽이 썩으면 다른 쪽도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좌파고 진보 쪽이지만 민주당 쪽이지만 정말 솔직하게 우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건강해지길 바래요. 근데 이제 현실상으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명진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도 있는데 그런 오점을 가진 그런 분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 배경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이 지금 미래통합당 자체가 강력한 중진들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예전부터 어떤 청년 그룹, 미래 지도자 그룹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분들이 별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영입은 되는데 보니까 다 좀 이렇게 좀 미래가 유망한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분들이 어떤 그 사람들을 장기적인 업무에서 키워야 되는데 스타가 있으면 키워주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공천은 제한이 돼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기존에 이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제 자리를 양보하고 밀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개파 정체에만 몰두하고 이러면서 자기 자리 뺏길까봐 그 사람들을 견제하고 누르고 이러니 뭐 어떻게 새로운 인물이 배출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지금 서로 내부에서조차도 이런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분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제 다다른 거죠. 그래서 참
한편으로 되게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김종인 대표 총괄 선대위원장이었죠. 이분도 지금 어젠가 오늘이었나요? 어제죠. 어제 그 이제 총선 끝나고 말씀하시면서 준비되지 못한 당을 지원해달라고, 자세를 갖추지 못한 당을 지원해달라고, 지지해달라고 그래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이게 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자세를 갖추지 못한 당을 지지해달라고 해서 죄송하다. 총괄선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그거죠. 자세가 안 됐다는 건 이제 기본적인 가치관이 이제 없었다는 얘기예요. 뚜렷한 가치관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셨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그 총선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확실히 이제 확고한 그 가치관,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제가 왜 가이드를 하고 있는지, 또 나는 왜 이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또 이분들은 그 정치 일선에 계신 국회의원들은 왜 내가 국회의원을 하려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그 직업적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소감이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소감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제 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죠. 주인으로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하셔서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권리를 또 제대로 누리시는데 많은 보탬이 되는 그런 그 생각들 많이 또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좀 사족이지만은 요즘 20대 유튜버 20대 분들 중에서 우파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는 놀랐던 게, 지금 제가 요즘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남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는 시간이 많이 늘었는데, 이 보면은 20대 우파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이 그 20대 청년에 대한 어떤 정책이 많이 다가서는 정책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분들 마음에 특별히 상처를 주지 않았나. 특히 이제 그 페미니즘과 관련해서 어떤 그 군대 가산점이라든가 상대적인 어떤 그로 군복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혜택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논쟁이 되고 갈수록 이 분단 상황에서 20대 청년들이 짊어져야 될 이런 그 의무는 많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은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근데 특히나 이제 또 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되게 힘들죠. 뭐 오늘 최근에 IMF 보고서를 보니까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전부 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인데 평균 3%인데 우리나라는 그 거의 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7%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호주나 지금 도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뭐 프랑스 할 거 없이 전 세계가 다 평균이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마이너스 1.7로 세계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모든 국가 중에 제일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그런 그 국제적인 정세, 국제적으로는 판단을 보면 되게 높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체감이 다르죠. 그리고 그간에 또 어떤 여러 가지 뭐 그 중국과의 어떤 무역 마찰이라든가 사드로 인한 뭐 이런 것들, 또 일본과의 어떤 그런 그 다툼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수 유튜버 젊은 분들한테 이제 많이 안 가다 보니까 이제 보수 쪽으로 많이 흘러갔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꼭 보수로 간 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도 나름대로 전 세대에 아울러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미래의 주역입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지금 여기서 화면에서 떠들고 있는 저도 또 이제 이 지금 민주당을 일구는 모든 나이 드신 분들 이제 다 갈 거예요. 저도 갈 거고 다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리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이 나라라는 거, 또 여러분들의 이슈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는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슈에서 잠시 소외된,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의 20대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 저도 사실 이제 뭐 적잖이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운할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런 어떤 감정적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좀 더 이성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운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치 집단을 만드세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수 우파분들이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직적인 어떤 집단을 이루십시오. 이 자유한국당도 여러분들 키워주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해줄 분들이라고 저는 솔직히 이 김종인 그 총괄 선대위원장도 말씀하시잖아요. 자세가 안 돼 있는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믿고 따르시지 말고 차라리 여러분들이 조직화해서 힘을 키우십시오. 여러분들 각자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힘을 키워서 좀 더 이성적인 모습으로 단순히 어떤 그 뭐 북한이 미사일 쏜네 이런 북한 미사일은 그게 참 뭐 속된 말로 해외에 있으면 이런 얘기 해요. 북한에서 맨날 미사일 쏘면 전 해외에 있으면 친구들이 그럽니다. 다른 외국 친구들이 너 안 무섭냐? 니네 나라 어떻게 그냥 맨날 우리 일상이 그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매달리지 마시고 우리나라 절대 공산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절대 우리나라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감시하는 뭐 지금 그걸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에 좀 가까운 거에 좀 매달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문제라고 하면 내가 왜 일자를 못 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데모도 하시고 왜 데모를 안 하십니까? 데모하십시오. 나가서 더 데모하시고 더 조직화해서 조금만 안 되면 더 크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분노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분노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니네들은 이렇게 해놓고 왜 우리한테는 혜택을 안 주냐 이렇게 외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여당 쪽에서도 분명히 감안해 주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희망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한 개인에 불과하지만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더 낼 필요 있으면 저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참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해결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리워하고 있는 고국의 미래를 짊어갈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제가 왜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저의 진정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오늘 멜번의 풍경 15번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루한 얘기였을 텐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